그러니까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2월 12일 아침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지표 그리고 발언들이 예고되어 있었죠. 우선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기존 입장을 좀 재확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플레가 아직은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이제 CPI라든가 PPI 물가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가 지표의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플레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올해 뭐 2번 정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 그게 이런 인플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 2번 내릴 걸 1번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관세 문제가 다시 이제 시작이고 올해 거의 연중 내내 이슈가 계속 어느 지역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올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관세 문제는 계속해서 시장에 뭔가 어떤 불안 요인, 불안고리를 만드는 그런 변수가 연중 내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글로벌 시장에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빠르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 헤드라인에서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삼성생명이 425만 주, 2,364억 원어치, 삼성화재가 74만 주, 413억 규모, 합쳐서 이제 한 499만, 거의 500만 주고요. 금액으로도 약 대략 한 2,8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차피 이 물량들은 시장에 이렇게 쏟아지는 게 아니고 블록티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그런 물량사, 수급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가져온 이유는 작년에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이제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하면서 3조 원은 3개월 내에 이제 소각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7조 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소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머지 7조 원에 대한 이 삼성전자의 주식이 이제 줄어드는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이런저런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비금융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이 금융회사들이 삼성전자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 갖지 못하게 한 게 이제 금사법인데 이 이상을 갖게 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신고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방지하기 차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엔터주 주가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사실은 엔터주 얘기 올 초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이 관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들이 뭐냐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앞머리에 있는 게 엔터주죠. 어제 엔터주도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 JYP가 어제 6% 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 걸그룹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큐브엔터가 5.4% 가까이. 그다음에 하이브도 어제 3% 넘게, SM,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들 대부분 2세 3% 정도 주가가 다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엔터주들은 작년에 좀 많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 실적도 되게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작년 4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계기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에 이렇게 턴어라운드해서 주가가 좀 오른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상승할 부분들에 대한 포텐셜을 다 잡아먹은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상방에 올라갈 여지가 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어떤 즉 관세 어떤 무풍지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상승할 부분 여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엔터주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갈 때 막 따라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이제 눌림 먹을 때 기다리셔서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좀 올해 내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또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사실은 좀 낯선 종목이죠. HL 홀딩스, 옛날 한라그룹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0.7% 정도 오르긴 했는데요. 이 HL 홀딩스를 이제 오늘 제가 세 번째 체크상으로 가져온 이유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 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주 정책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또는 CB 발행이라든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주들의 뒷목을 잡았던, 주주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았죠. 감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어를 하는, 제한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3월부터 본격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HL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요. 자사주를 이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상 출연입니다. 이 계획이 근데 나중에 주주들이 반발하자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주주 배당금을 2,000원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자사주도 신규 매입을 해서 아예 소각을 하겠다.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47만 주도 전량 소각하게 해서 앞으로 2년간 200억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기업이 정책을 좀 펼쳐 나가는 굉장히 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이게 또 주가에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이 결국 이게 주가로도 그대로 영향을 좀 미쳐주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전에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미온적인 기업들도 또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이런 기업도 배당금도 늘리고 자사도 소각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주주들의 어떤 정책, 주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결국 이렇게 돼야 이제 밸류업 정책도 실효성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오늘 모닝 체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소화하면서 장중에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테슬라가 급락했던 것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만에 6%가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투심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흔들렸던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의 경쟁사인 비아디가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부담감이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업종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테슬라가 그대로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부터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오픈 AI의 인수전 이슈입니다. 샘 올트먼 CEO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남겼던 트윗의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당시에도 주가가 수개월 안에 30% 넘게 급락을 이어갔었던 만큼 또 다른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소식들을 소화하면서 간밤 테슬라가 M7 종목 안에서는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의 코멘트들을 확인을 해보면 연준 의장의 발언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또한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투표권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의결에 함께 참여할 예정인데 연준 안에서의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 당분간 필요 없다로 다시 한번 재확인되면서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CME 페드워치에서는 기존 50%대에서 70%까지 확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인 시세성을 보였던 세 가지 테마단 안으로의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입니다. 일단 AI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간밤 재확인이 됐던 가운데 국내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슈로는 메타 이슈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를 직접 인수한다라는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퓨리오사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특화된 팹리스 업체인데 이 한국 대표가 과거 삼성전자와 AMD에서 일을 했었던 이력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초반에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자로도 부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현재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LG 그리고 이 아람코아 같은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객사보다도 누가 퓨리오사에 투자를 했나가 더 중요한 게 되겠죠. 확인해 보니까 네이버가 초기에 투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움직일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드디어 중국에서 AI 기술을 계속해서 시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리바바와 함께 협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안에서 AI 서비스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AI 이슈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AI 관련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유럽 쪽에서 트럼프 관세를 놓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당 관세를 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조금 더 심화될지는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 짧게 전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수목금 연달아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됩니다.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있는데 간밤 연준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기조가 재확인이 됐던 만큼 일단 금요일까지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저희 새 코너죠. 박근호의 빅샷.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뉴욕 시장은 혼조 마감을 했고 어제 네, 우리 맞습니다. 시장 그제는 약세로 시작했다가 오후장 들어 좋아졌는데 그제는 코스닥이 좋았고 어제는 또 코스피가 또 좋았고 네, 네. 뭐 그럭저럭 관세했던 이런 이슈에 비해서는 시장은 비교적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박근호의 빅샷에서 이슈는 또 어떤 걸 박근호 이사님 또 뽑아오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보시죠. 네, 글로벌 관세 전쟁 확대. 예. 피난처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장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너무 네. 잘하는데 네.
처음에는 가장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경고를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아무리 가까워도 관세를 부과를 할 거야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맞습니다. 철강과 관련돼서는 예외 없이 전부 다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한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호주는 예외가 될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관세는 얼마든지 부과를 예외를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호주는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적자고 미국이 흑자를 내는 네, 나라니까 맞습니다. 매단되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타격보다도 관세가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건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이 관세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모순이죠. 근데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관세 정정이 굉장히 좀 극심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인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관세보다도 업황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네, 우리나라 철강만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포스코가 공장 2개를 폐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좀 업황이 안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일단 지금 가장 큰 타겟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구체적으로 딱 나온 타겟이 일단 철강 쪽이기 때문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당장 3월부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건데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관심사는 이 제목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피난처 관련돼서 첫 번째 키워드는 좀 뭘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난처인데 피난. 네. 네, 어디로 피난을 하고 있고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이미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방산조선주, 그다음에 배당주가 나와 있는데요. 방산조선주는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고 익숙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많이 보고 네.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곳과 이미 가고 있어서 이제 그쪽은 좀 약간 그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나오션은 올해만 지금 올해 2월 중순인데 벌써 올해만 67%가 올랐어요. 어제 또 급등 또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배당주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 텐데 예. 사실 배당주는 연말에 많이 보잖아요. 사실 그게 조금 약간 좀 틀에 박힌 그런 그렇죠. 생각이긴 근데 해요. 배당은 이제 월 배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예, 있기 작년에 때문에 그런 ETF 상품들 되게 유행했죠. 그렇죠. 미국에도 많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IS 계좌라는 ISA라는 계좌가 있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맥쿼리 인프라거든요. 아, 맥쿼리 인프라는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뭐 다들 아시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민자도로를 건설해서 거기서 통행료도 받고 SOC 쪽으로. 그렇죠. 네. 그쪽 관련된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호주 회사인데 미국 쪽에서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배당이 높은 기업들은 리츠,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결산일이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아직 이제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식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맥쿼리 인프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가총액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에 관련돼서 잠깐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근데 맥쿼리라는 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긴 하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감정이 썩 좋지 않는 맞습니다. 회사는. 네. 근데 이것도 투자와 그 네. 개인적인 감정, 국민적인 감정은 또 별개니까요.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자, 한 번 있었죠. 네. 보시죠, 맥쿼리. 자, 맥쿼리 보면 이게 지금 맥쿼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자 사업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 그렇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보면 2025년도에 이미 지금 배경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끝나게 되겠고요. 예. 이제 28년도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계약이라는 건 이제 손실이 났거나 네. 아니면 이익이 부족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렇죠.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들은 이제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남은 거. 계약이 끝났는데 거기서 조금 더 계약을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 아직 남아 있는 그 부분들인데 이 계약 만료가 된 부분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가 2040년도에 정확히 42년도라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청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아, 국내에서? 네, 아예 청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7%를 보장을 하는 그 ETF가 나왔죠. KB 바레 인프라라고. 네네네. 과거에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유일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KB 바레 인프라가 나오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사실 예년만 못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대표적인 배당주 중에 하나로 좀 맥쿼리 인프라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배당 잘하는 다른 기업들 저기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사실 네. 많이 있어요. 네. 배당 황제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배당 황제주, 귀족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누거든요. 나누죠. 우리나라의 배당 황제, 대표적인 배당 황제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뚜기, 농심, 동서, 유한양의 현대백화점 밑으로 더 있는데 5개만 좀 보면 네. 배당률을, 배당 수익률을 보면 2%, 1%, 2%, 0.3%. 이런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배당 황제주가 황제주가 되느냐. 될 수 있지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20년 이상 네,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계속 배당금을 증액하거나 유지한 회사들이다. 네. 근데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 2%로 고정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배당 수익금은 훨씬 더 커지는 엄청나게 거죠. 늘어나죠. 그럼 여기서 오뚜기를 이게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배당률이 한 3% 줬는데 워렌 버핏은 50% 이상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뚜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뚜기의 배당 수익률을 2%라고 가정을 하고 오뚜기의 배당 수익률은 매년 2%입니다. 가정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 가장 높았을 때가 100만 원이 훨씬 넘었을 때거든요. 100, 한 30만 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한 2016년도, 17년도에 130만 원이 넘었다. 그냥 100만 원이라고 쉽게 얘기를 100만 해보도록 원을 치죠. 하겠습니다. 2% 찾고. 2%면 1년에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죠. 근데 그걸 20년에 사셨으면 지금 연 배당률이 100%가 넘거든요. 20년 전에 샀으면 2만 원 아래에서 샀으면 예. 2%를 계속 주고 2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20년 전에 1억을 오뚜기를 샀다라고 그러면은 매년 1억을 배당을 받는 배당을 거예요. 그렇게 받는 그렇기 거다. 때문에 우리나라 황제주라고 오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결국 약간 시간 개념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 수치만 보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오뚜기를 이제 대표로 해서 국내 배당주, 이 배당 황제주 얘기를 좀 살펴봤고, 그게 결국 이제 어떤 의미냐까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탑픽 네. 역시 이제 배당주일 텐데 어떤 걸 가져오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키워드 두 번째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갈까요?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들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서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좀 가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거래소에서 배당 순위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제 리츠라고 보통 불리는 예, 부동산 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죠. 16%, 시가 배당으로 16%, 한샘이 15%,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들이 굉장히 10% 예, 이상 예. 많이 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다 리츠가 부동산 좀 회사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영보하게 이제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은 HB 인베스트, 이크레더블, 코리아 투자증권, HRS 좀 약간 좀 낯설은 종목들이 많긴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네. 이게 배당률이 유지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감안을 하고 나중에 좀 관심권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주니 귀족주니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을 하고 배당 금액도 늘린 이런 회사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탑픽 볼까요? 네, 오늘 탑픽은 보죠. 플러스 고배당주.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네요. 플러스 고배당주가 이제 ETF 상품 이름입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하나 자산운용이 운영을 하는 것은 다 앞에 플러스가 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은 당연히 코덱스, 근데 미래에셋은 타이거 이렇게 타이라고 붙죠. 붙는데요. 자,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자산운용에 들어가시면은 ETF 관련해서 상품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금융주들, 그다음에 보험주들, 이제 금융주들 위주로 좀 돼 있고 SK텔레콤, 삼성화재, 이렇게 삼성카드, 삼성증권 이제 배당이 꾸준히 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황제주들은 금융위기 때도 배당을 줬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종목 3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 플러스 고배당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매년 배당만 안정적으로 받겠다가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 시세 차이까지 노릴 당연하죠. 수 있는 예.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플러스 네, 고배당주의 네.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배당주의 가장 큰 특징은 월배당입니다. 월배당. 네. 매달 한 번씩 계좌에 두 번째 월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달 한 번씩 배당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반년마다 줄 수도 있고 분기마다 줄 수도 있고 연배당을 할 수도 네. 있긴 합니다만은 플러스 한화에서 나온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예. 관심권에 두시면 굉장히 좋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월배당 이런 ETF 상품도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네. 뭐 커버콜도 그런 식으로 또 한 상품이 됐고 또 이렇게 월에 계속 이렇게 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면 이를테면 특히 이제 자산가분들, 네. 그다음에 연세가 좀 많으셔서 뭐 이렇게 종목을 연구하거나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배당 ETF 상품 또 월배당 ETF 상품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의 빅샷 이슈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이번에는 종목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줄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들고 오셨는데요. 테슬라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좀 급등락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네. 해주시죠. 하이비전 네.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원래 네. 애플 솔밴더예요. 애플이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받을 때 네. 뭐 삼성전기나 이노텍에서 납품을 받을 때 납품은 니네가 하는데 검사는 무조건 하이비전 시스템 장비를 검사를 해야 돼라고 해서 솔밴더라고 해서 네. 애플은 하이비전 것만 이제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횡보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올라갈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두 달 동안 횡보를 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많이 녹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사실 동그라미 부분에서 거래량도 좀 이전보다 늘어났고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근데 고가권에서 한 절반 정도 상승분을 절반 정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살까 말까 네.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에서 고민은 살까 말까잖아요. 팔까 말까. 그때 맞습니다. 팔 걸, 그때 살 걸. 이게 이제 항상 큰 고민인데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왔죠. 그럼 요날 그 체결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은별랭크는 여기 네. 당일 체결 강도는 이렇게 240, 와. 그다음에 132 이렇게 네. 높은 날이 있어도 좀 기다려 보자. 뭐가 될 때까지 기다려 보냐 하면은 일주일 체결. 그렇죠. 강도. 일주일 체결 네. 강도가 좀 안정이 되게 100을 넘어갈 때까지는 기다리자. 아까 차트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던 부분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네. 체결 강도 다 일주일 체결 강도 100 이하에 있다가 이날 딱 110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도 110을 넘어가면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봐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뚫지 못하고 있다가 체결 네.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고 그 다음 날부터 강한 시세가 분출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엣지파운드인데 이 기업은 좀 생소합니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엣지파운드리 네. 이제 센서 자동차용 센서를 자율주행 만드는 관련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최근 좀 약간 회자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네. 차트를 잠깐 먼저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인데요. 어지럽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가장 저는 이제 네. 시장이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롤러코스터도 어차피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린다. 그렇죠. 롤러코스터 하고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이제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왜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를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화 인텔리전스를 이제 합병하겠다라고 해서 떨어졌는데 한화 인텔리전스는 이제 자동차 전장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럼 한화자도 들어가고 좋은데 왜 좋은 거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네.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피인수되는 기업은 올라가도 인수하는 기업들은 그 시세가 좋게 나오진 않거든요. 돈을 써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네. 사실 이날이 더 많이 올랐고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딱 이날 정확하게 이날 동그라미가 2월 3일이죠. 2월 첫 번째 거래일인데 이날 2월 2일인가요? 네. 이날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 알겠죠. 체결 강도. 그렇죠. 네. 체결 강도가 완성이 네. 됐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중요하고 이날 네. 거대 은봉이 나온다. 나왔습니다. 물론 전일 네. 대비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시초가 기준에서 내일이 꽂으면서 이거 팔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그쵸. 나가야 돼. 수익률이 좋았는데 체결 강도 보고 샀는데 수익이 좋았는데 시초가 높게 잡고 계속 내린 날. 이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한데 고민이란 고민됩니다. 말이죠. 네. 자, 그럼 체결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바닥 잡고 살짝 처음에 이제 올라가려고 했다가 이날이거든요. 뭐 그 전에도 약간 체결 강도가 있긴 합니다. 이날 샀어도 사실 이제 좋은 가격이에요. 그쵸. 덕분 행보했기 때문에 근데 체결 강도 100일 넘어갔고 그 다음에 104 같이 기록을 했고요. 네. 아까 이제 큰 음봉 나온 날 있잖아요. 네. 큰 음봉 나온 날이 이날이거든요. 아, 이날. 근데 물론 5%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오르긴 네. 했는데 시초가에서 거의 네. 계속 내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체결도 낮았지만 우리가 음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을 때 팔지 말지는 이제 우리 은바랭크님 이제 너무 잘 네. 아시는 것 같아요. 뭐를 봐야 된다? 한 달이랑 일주일. 네. 그렇죠. 요게 받쳐주면 네. 일단 한번 홀딩으로 기다려보자. 가보자.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엣지 파운드리는 또 앞으로 추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달이랑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으로 계속해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이 아니라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선 직전 거래일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지속적인 상승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하이브입니다. 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데요. 하이브도 노이즈가 너무 개별 노이즈가 많았어서 맞습니다. 이 종목을 네. 들고 계셨던 분들이 가슴앓이를 또 길게 하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볼까요? 네. 하이브 안 보여주면 섭섭할 기업이죠. 사실 그 개인 네. 투자자분들은 막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단기 급등이 나는 종목군들을 선호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봤을 때 굉장히 네. 떨어지는 것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투자자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 조정 한마디로 이제 하락이 이쁘게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엔터 4사들이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이브를 보는 이유는 네. 다른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체결 강도에 어떤 동그라미가 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보시냐면 이런 느낌을 보는 겁니다. 60일, 20일 체결 강도가 그냥 아예 그냥 한 달째 와.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한 달째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가 한 2주 전서부터 100이 넘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이브가 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중장기 체결 강도들이 100 이상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네. 당일 체결 강도가 좀 낮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지더라도 다시 결국에는 오르는?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 부분들은 이제 네.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체결 강도가 안 좋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이 체결 강도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체결 강도를 응용을 하시려면 체결 강도 좋으면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특이하게 체결 강도 좋았을 때 체결 강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왜 사고 있지라는 것을 빨리 서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받쳐주는 종목군들 중에서 체결 강도가 유의미하게 나오는 종목을 선별을 하고 축약을 한다면 종목 선별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미국 관세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 그럴까요? 파마리서치, 리쥬란 관련된 기업이죠. 은비언 앵커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성큼 다가간 거 보이시죠? 네. 네. 자, 파마리서치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너울너울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기업이긴 하죠. 너무 맞아요. 이제 기업 내용도 좋고 중간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은 시장에서 좀 염려스러운 흐름이 나왔을 때 흐름이 나오다가 이게 동그라미가 좀 쳐져 있는데요. 사실 사면은 이날 사면 이날 샀지 이날 그 별로 이렇게 사고 싶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큰 변화도 없고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사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 샀어도 사실 뭐 저 밑에서 샀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통스러운 좀 기간이 좀 그렇죠. 있었죠. 답답하죠. 네. 그렇죠. 요날 체결 강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체결 강도가 중간에 좀 약간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 2주 만에 체결 강도가 100 계속 유지가 되면서 당일 체결 강도도 한번 참아보는 거죠. 이럴 때는 이때도 당일 체결 강도는 100이 높았죠. 아직 100이 일주일이 높았고. 안 차졌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옆으로 가면 요 부분들이 체결 강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내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때 파마 리서치가 체결 강도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중간에 좀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죠. 빠지더라도 체결 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사는 것도 잘 사야 되지만 중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티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너무 좀 편하겠죠.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5일, 20일 체결 강도를 좀 참고를 하고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매수로 삼아도 되고 보유를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좀 홀딩으로 가시는 전략이 가장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역시나 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체결 강도로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네. 증권주네요. 네, 삼성증권 또 이제 날이 오늘은 춥습니다만 따뜻해지면 배당 기대감도 있는 기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볼까요? 네. 전 삼성증권의 네. 어제 흐름을 굉장히 좀 유의있게 보고 싶은데 제가 우리 은비언 앵커께 네. 가장 말씀드리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5일, 체결 5일, 20일 일주일? 체결도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은 조금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밑꼬리가 네. 굉장히 길죠. 네. 밑꼬리가 굉장히 길다는 건 장중 흐름이 높게 시작해서 떨어지면서 네. 올라가면서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음 날 오늘이 되게 이게 어제 거니까 오늘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체결 강도만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일 체결 강도는 약간 빠져 있는데 네. 5일, 20일 와. 3달, 1분기 네. 체결 강도가 다 지금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 그다음에 어제 끌어올려서 끝난 거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삼성증권을 한번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삼성증권 석 달이 100이 넘었네요. 두 네.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체결 강도가 역시나 좀 좋게 나온 종목일 텐데 어떤 모멘텀이 또 네, 있을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네. 은별 앵커께서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건물 저희 방송 건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바꿨잖아요. 저희 집 아파트도 고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 네. 구축 아파트 중에 네. 엘리베이터에 공문 붙은 집들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네. 교체한다고. 지금 당장 이제 25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 방송국 건물이 2001년도에 엘리베이터를 바꿨어요. 네. 근데 작년에 바꿨잖아요. 네, 24년 맞습니다. 정도 네. 만에. 근데 몇만 대를 이제 앞으로 올해서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엘리베이터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신규 주택 말고 교체 수요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급등락을 좀 약간 나온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안정되면서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어놨어요. 쌍바닥을 만들어놨고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도 좋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체결 강도만 네,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체결 강도 아직은 20일, 60일 체결 강도가 완성은 안 돼 있어요. 근데 60일 체결 강도가 9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언제든지 100 들어갔다가 살짝 빠졌거든요. 다시 100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죠. 115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당일 체결 강도가 올라가 퍼센트 3%대에서 174, 165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체결 강도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량도 20만 주, 3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매수의 강도 그리고 차트 올라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맞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체결 강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체결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2배가량 증가할 때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대 엘리베이가 그러한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과 현대 엘리베이까지 해서 체결 강도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두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건호 이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4가지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실적주 위주로 살펴보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보여주면서 증명했다고 제목에 적었네요. 일단 폴란드향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가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기존 하나증권의 예상은 K9 자주포가 35문, 천무가 11대 인도였는데 이를 웃도는 인도량을 달성한 거죠. 또 하나증권에서는 3가지 포인트를 모두 줄이고 낮췄음에도 목표 주가는 상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20% YOY 증가로 제시됐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보다 낮은 13%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방산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하단치의 20배에서 17배로 낮춰 잡았고요. 또 하나시스템과 오션의 지분 가치 반영률도 기존 49%에서 30%로 낮췄죠. 그럼에도 목표 주가는 기존 56만 원에서 6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적을 주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업종 리포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건설업종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라고 적었습니다. 최근까지 이 건설 업종을 계속 눌러왔던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부문에서 마진이 좋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PF로 인한 리스크고요. 세 번째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올해에는 모두 일부 회복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택 마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사비가 좀 오르면서 안정화되고 있고요. 또 비싸진 공사비로 수주한 2023년, 24년 물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F 리스크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 형태가 변화되고 있어서 마찬가지 완화되고 있는 상황.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점차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만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탑픽을 GS건설과 DLENC로 꼽았습니다. 두 건설사 모두 비수도권 분야에서는 물량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으로 돌아설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예상보다 전방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올해 출하량 전망치를 8만 3천 톤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특히 올해 회복은 NCM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 고객사 가운데 포드가 있는데요. 포드가 신차인 퓨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리스타킹, 재고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올해는 두 건의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하면서 이전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 쏠려 있었던 특정 고객사 의존도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이전 심사도 진행되고 있고 3, 4월 중에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목표 주가 15만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인 크래프톤 선구자라고 제목을 단 SK증권입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한 영업이익 실적을 내놨지만 이 펍지가 장기 성장 가능한 IP임을 입증했다면서 목표 주가 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순이익 추정치는 18.6% 상향 조정이 나왔네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주가는 56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8월이었죠. 우리 종합금융과 포스증권이 합병해서 우리 투자증권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10년 내 초대형 IB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 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 기존 포스증권 직원들은 우리투자증권이 양사 직원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경력이 아닌 임금 자체만 고려해 직급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급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경력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연봉으로 이제 자른 거예요. 77년생도 대리도 있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도 이 정도면은 누가 연봉을 계약서를 찢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들은 이 경우 직급이 낮아져 승급 기회를 잃고 그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와 소속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속이나 직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연봉까지는 이거는 너무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고 불안정한 거라서 근로계약을 미리 해놓는 그런 취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설 연휴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우리투자증권 직원들 글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인간 취급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이 게시판에는 IT 부서는 무보수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데다 발암물질이 우려되는 공사 중인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매우 힘들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어진 댓글에서는 새벽 1시 퇴근해도 눈치를 봐야 하거나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부서 내 분위기가 존재하며 이 같은 부당함을 부서장과 인사팀에 호소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올라왔고 이후 우리투자증권 게시판에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판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내부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신일섭위원,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차장, 고은배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뉴욕 시장은 일단 혼조 마감이고요. 나스닥이랑 S&P 500이 떨어지고 다우는 좀 오른 그런 상황이고 관세액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도 아직은 금리 이렇게 인하할 만한 그런 계속해서 인하할 만한 그런 여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뉴욕 시장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이 관세 이 폭탄에 이제 타격이 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분 또 탑3 어떻게 잡으셨는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위원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만 원에 육박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로 댓글의 우스갯소리대로 하나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일 날 시간의 블록딜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와 하나에너지가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중 지분율 7.3%, 주당 58,100원에 이 매입을 하여 총 매입 규모 1조 3천억 원. 그래서 지금 획득한 지분이 지금 하나오션 지분 11.57%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해서 하나오션 지분을 34.7%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치니까 42.01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되면 방산, 우주,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총 집합한 집합체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삼성테크인으로부터 인수해서 키웠던 방산이 알토란으로 자라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0만 원을 바라보는 이 시점까지 오는 결국 10년 전, 15년 전에 그 선택이 삼성이 방산을 버리고 바이오로 간 바이오도 물론 잘 됐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이 훨씬 더 큰 꽃을 먼저 피우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올릭스, 일라이릴리발로 상한가를 간 지금 그 상황입니다. 7일 장마감 후에 일라이릴리와 총 9,100억 규모의 1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죠. 대사 이상 지방 간염입니다. 메시라고도 하죠. 유한양도 개발하고 있고요. 나는 술 한 잔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간염입니까? 의사 선생님 제발 똑바로 말을 해주세요. 그런 게 바로 메시입니다. 술 한 잔, 알코올 한 방울 입에 댄 적이 없는데 간염, 간암으로 걸릴 수 있는 게 그런 무서운 질병이 메시입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제대로 된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혈관 대사질환 표적으로 하는 임상 1상 후보 물질 올릭스 이 병을 따서 OLX입니다. OLX 702A 물질명은 올릭스 75016입니다. 이거를 개발 및 상용화하는 목표로 해서 일라이릴리에 기술 수출했다는 이 소식이 올릭스를 상한가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는 JIP입니다. JIP 관세 무풍지대 분석에 급등을 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게도 이 트럼프의 관세 마수가 뻗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품목으로 뻗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터라는 산업은 아주 특이한데 어떤 공장이나 이런 대규모 시설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력 자산이고 그 인력 자산에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수장이 없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한테 한한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애매한 답변이 오긴 했습니다만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 한한령 해제해줄게가 아니라 되게 원론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조금 발전적인 답변이 아니냐 하는 분석에 일단 지금 그 JIP가 엔터주의 대장으로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바이오 그리고 엔터까지 한 종목씩 언급을 해주셨고요. 서 사장님 탑3도 들어볼까요?
네, 뭐 저 또한 뭐 하나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그룹에서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나 아워홈까지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룹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로서 이제 하나와 롯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방산 쪽을 좀 더 밀어주기 위한 재편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 오션까지 이제 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쪽과 더불어서 하나 오션도 사실 뭐 LNG선이라든가 여러 선박들을 수주를 하지만 MRO 사업을 통해서 미국 군함에 대한 AS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오션을 인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똑같이 그룹에 대한 재편이라든가 자금 조달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으면 롯데그룹은 상당히 좀 어려운 좀 과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라면 롯데 같은 경우는 케미칼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롯데 그룹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롯데타워를 뭐 담보로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고 뭐 주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롯데 지주가 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전해진 상황 속에서 CP 발행을 통해서 1조 원 넘는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하지만 뭐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1조 3천억을 조달함으로써 그룹의 전체적인 뭐 자금 유통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좀 단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들을 지속적으로 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되돌림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뭐 현재 전체 그룹에 대한 부실 위기까지로 흘러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높지 않다라고 현재 좀 하우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탑3로서는 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 부분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을 보면 자동차가 반도체를 넘어설 정도의 수준으로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어저께 좀 얘기가 나온 점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기 위한 여지를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반도체와 자동차 얘기가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과 자동차가 함께 관세 부과가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단이라든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 차장님도 하나그룹 쪽 얘기 이게 좀 그룹의 뭔가 구조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롯데는 하나랑은 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요. 여기도 뭔가 여기는 사실은 지금 자금난 문제가 계속된 이슈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동차나 반도체로까지 관세 부과되면 역시 여파가 뭐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뭐 다 이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58분 반쯤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10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좀 소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물가 지표에 집중하면서 경계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양 지수는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하락했던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을,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0.29% 하락,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입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하락에 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삼성전자가 1%가량, SK하이닉스도 1.8%가량의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소폭의 하락입니다. 어제 바이오주들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현대차도 0.2%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시면요. H1만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인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0.6 그리고 0.17% 내림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9시 됐습니다. 2월 12일 이제 우리 시작이 좀 됐고요. 일단 동시과상으로는 오늘 뉴욕 시장은 뭐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코스피는 오늘은 좀 약보합 수준, 그다음에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은 역시 여전히 1,452원, 1,450원대 초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 코스피 0.17%, 코스닥도 일단 출발은 0.13% 하락을 좀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두 시장 모두 약세에서 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고 있고요. 환율 잠시 후에 좀 나오는 거 좀 확인을 하고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어진 이런 모습들, 지금 환율 나오네요. 0.1원 내린 1,450원, 계속 1,450원대 초반에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제 출발 상황,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중심으로 실제 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CPI와 PPI 지수 발표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예정이죠.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하려는 경계감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단 양 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됐었는데 오히려 정규장 시작하니까 한 0.2%가량 빠진 채 결국에는 750선을 내어준 채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2%가량 하락하면서 2,533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 괜찮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소폭이지만 위축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서 2,800억 원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내림세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1.4%가량 빠진 채 출발을 알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크게 상승한 뒤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1.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보합권 출발입니다. 전고체 충전 속도를 10배가량 높인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의 방향성 분위기와 함께 좀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오랜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철강을 넘어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완성차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빠집니다. 0.5%가량의 하락. 네이버가 오늘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0.4%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대한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한 게 네이버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의 방향성은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 KB금융은 오늘 0.12%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 오늘도 강하게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무려 6%가량의 7%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조선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 메리츠금융지주는 1.6%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금융지주사들 가운데서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1%가량의 상승, 한화오션도 2.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한화그룹주들 오늘도 시세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 나오고 있습니다. 니켈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과의 합작회사를 해산수순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도 지금 1.6%가량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HLB만 5위권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그 상승의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시장의 예상처럼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은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은 0.7%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이 오늘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관련돼서도 섹터 안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용과 관련된 클래스와 휴젤은 일제히 상승 출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정받았었는데 오늘 0.4%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JYP 엔터가 오늘 소폭이지만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HPSP도 0.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대형 반도체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장비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펩트론은 오늘 2%가량 빠지면서 삼천당제약과는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엔캠도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게임주 최근 좋죠.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6%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JYP 엔터와 함께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이지만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가량 빠지고 오늘 최근에 시세가 좋았었던 보로노이가 5% 이상 빠지면서 지금 조정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출발 상황 알아봤고요. 전문가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분 또 출발 상황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부터 먼저 좀 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534.27, 마이너스 4.7578포인트 빠지고 퍼센트지로는 0.20%입니다. 코스닥은 746.13, 마이너스 3.46포인트, 등락률로는 0.46% 마이너스인데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고 있네요. 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정말 중요한 저항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니케이랑은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대만 니케이는 머리 위가 정말로 시원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조정받아도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기보다 밑에 이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너무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는 그 상황을 거길 뚫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뚫으려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게 121선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월봉상으로 120개월선 딱 하나밖에 없고 위에 50, 60개월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부 다 뭉쳐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2,550 정도인데 여기를 지금 돌파해야 되는 지금 도전을 앞두고 있고 코스닥은 120개월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5개월을 빼고 나머지 10, 20, 60, 120이 전부 다 머리 위에서 지금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저항 구간이죠. 지금 저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맞고 떨어질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중첩된 저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원달러 환율을 보면 왜 원달러 환율이 빨리 무너지지 않느냐. 2024년도 12월과 2025년도 1월 달 들어설 때 2022년도 10월 달에 고점인 1446.30을 돌파했기 때문이죠. 1446.30, 2020년도 고점, 최고점이었거든요. 거기를 돌파하고 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고점을 돌파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원달러 환율은 쉽사리 빠지지가 않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더더욱 저항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기서 원달러 환율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아주 중요한 저 저항들을 뚫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트리거는 결국 계속 얘기 들었다시피 외국인의 순매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저 방법이 저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 중요한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은 반대로 너무 중요한 지지자리를 붕괴하고 저항에 직면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에너지가 크게 필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1일 어저께 1,400억을 사고 마감이 됐지만 1,400억은 너무나 작은 수치예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벌써 1,200억 가까이 파니까 어제 하루 종일 샀던 거를 오늘 10분도 안 돼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들어서 2월 달만 따져보더라도 2월 달도 여전히 순매도 우위고 1월 달은 당연히 1월 30일 날 1조 2천억 가까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순매도 당연히 우위죠. 1, 2월 달에 계속 지금 이 순매도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또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코스닥도 오늘 540억을 팔고 있는데 오늘 스피드는 어제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수치를 이미 다 넘어서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까 원달러 환율 중요한 지지 자리를 지켜낼 가능성 1,450원. 1,45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2022년도 고점을 뚫은 이 힘이 빠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0원이 지켜지지 않고 붕괴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코스피도 중요한 자리를 뚫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가 불가능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작동 방식이란 게. 그래서 2,550을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 반도체니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니 아니면은 그 환율의 어떤 이슈가 우리가 모르는 경제 이슈가 다가오니 그거는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저항과 지지의 자리에서 모든 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스터 마켓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항의 자리와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자리가 이 코스피 차트와 환율의 자리에서 교차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서 차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는 빠르게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참 다행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550선에 대한 저항대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그 자리를 돌파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들이 무조건 매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미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업종과 무관하게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들에 있어서는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막혀 있고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업종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순환매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에서의 반기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다. 여전히 금리 인하는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관세까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속도까지 늦춰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갭을 하락하고 빠르게 갭을 메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악재 속에 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시장에서도 약세 출발은 했지만 지속적인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섹터를 분명하게 선별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총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 환율의 영향, 특히나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있어서 구성을 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테마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 뭐 재건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오늘 뭐 재건주들도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실체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조만간 이제 또 상패에 대한 시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좀 관망세적인 대응과 실적 체크가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갈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뭐 모멘텀은 있으니까요. 이제 관세 문제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주력 쪽,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뒤에 쭉 철강이 등등해서 좀 계속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시장에서 좀 소화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 코스피 0.3%, 코스닥 0.7%까지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급이 아까 서차장님도 외국인 수급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9시 15분 채 안 됐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벌써 1,300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470억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는 게 일단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환율도 1,454만 좀 딱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섹터별로 또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은요, 조선과 방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그리고 중국의 견제 기조로 인해서 K조선과 방산이 훈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오르는 거고요. 방산 역시나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까지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차별 관세 25%의 관세 부과가 우리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루미늄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돼서도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이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에이딘 로보틱스를 또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센서에 대한 협업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러한 로봇 선정과 관련해서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삼성의 투자가 로봇 섹터들 현재 구간에는 지금 하락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1,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380억 원, 개인이 82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면서 하단을 지지해주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400억 원 물량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2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SK 하락과 함께 전기전자가 0.9%가량 빠지고 있고 어제 대형주 의약품들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1.6%가량의 깊은 낙폭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증권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장비가 2%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품도 0.12%가량 오르면서 방어주 성향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요. 오늘 철강과 금속도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지금 업종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방송 서비스가 1.2% 상승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오늘도 힘이 좋습니다. 1.4% 상승. 하락 업종군들 가운데서는 제약이 가장 깊게 하락하면서 오늘 양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미래산업 호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조선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9%, SX 엔진이 7%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머티가 오랜만에 유의미한 강한 반등 나옵니다. 8% 이상의 상승력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은 강한 상승 나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요. 오늘 시장에 입성한 IST가 79%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로는요. 삼성이나 S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반도체 관련 회사이고요. 오늘 공모가 대비 80%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일제히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삼성이 로봇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친 가운데 관련해서 공동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두사 모두 다 메타가 필요해서 AI 인수를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엑스페릭스도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종목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 무려 4가지 종목이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이제 종목별 흐름도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심수정 위원도 먼저 가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네.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섹터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하지만 여기에는 IST라는 이 특정 종목이 74% 오르면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이죠. 조선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겠죠. HD 현대중공업이 10%, 11% 넘다가 이제 9.48 정도로 내려왔는데 자, 지금 이 관세 폭풍의 이 회오리 속에서 어떤 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선은 중국, 그다음에 한국 2개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납기 지연이라던가 납품을 하고 나서도 배가 두 동강 나는, 그러니까 표현이 두 동강이지만 용접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납기를 어느 정도 적절히 지키면서 품질도 좋은 거는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관세 폭탄을 중국에 매기고 그 전에 반도체나 딥시크발 충격 이런 데서 보시다시피 그래도 한국보다 중국을 훨씬 더 배제하는 이 강도가 세기 때문에 한국 조선은 거기도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리딩주로 나가고 있는데 진짜 결과론이긴 하지만 지금 방산이나 조선이 엮여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그룹이 방산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못 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레이저 옵틱이라는 회사가 19.35% 오르고 있고 아까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섹터에 들어있던 아스테라시스도 11.25% 오르고 있죠. 여기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길을 연 거죠.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비침습, 침습, 중간 침습 이런 게 있을 텐데 침습은 이제 찔러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톡스 필러 업체들은 너무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싸우는 데다가 식약처까지 나서고 외국 업체의 도전 이게 다 뭉뚱그러져가지고 다 같이 어떤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휴젤이 조금 이기던 메디톡스가 이기던 대웅제약이 이기던 피 튀기는 어떤 그런 소송전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비침습 분야, 중간 침습 분야 조금 닿거나 아예 안 닿거나 하는 분야는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덜하죠. 지금 강하게 가는 것도 그 부분이죠. 오늘도 보시면 휴메딕스, 메디톡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레이저 옵틱, 아스테라시스, 비올 이런 것들은 하이로닉, 클래시스 전부 다 비침습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하이프 기기이지 않습니까? 집속 초음파. 근데 이제 하이프로 성공을 하고 나서 RF 고주파로 넘어가면서 김수현 씨를 모델로 동남아시아를 공략하고 있죠. 레이저가 아쉬웠는데 루트로닉이 지금 상장 폐지에서 나갔잖아요. 물론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된 건 아니고 그렇죠? 상패라는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너무 잘 나가서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린 거고 그래서 레이저 기기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레이저 기기를 주력으로 하는 레이저 옵텍이 신규 상장을 한 거죠. 레이저 미용 의료기기가 시판을 하기도 전에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스테라시스는 2개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의 모델처럼 하이프와 RF를 2개 다 손해지고 있죠. 원래 울세라랑 써마지 이 양대 산맥의 어떤 외산기기를 그 밑으로 뚫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클래시스의 슈링크가. 그래서 지금 아스테라시스 레이저 옵틱 이런 신규 상장하거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미용 의료기기를 하드캐리하고 있다. 자, 근데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나오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60원짜리가 2개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죠. 이쪽도 지금 계속 강한 쪽인데 전진 네. 건설 로봇을 말씀드렸죠. 계속 콘크리트 펌프카 하는 업체고 가자 지군이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이제 어떤 재건이니 이런 쪽에 관련돼서 전진 건설 로봇이 이 지금 리딩주로 예.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포착하여서 아까 지수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저항권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수랑 이 개별 섹터랑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수 관련주는 전혀 가지 않고 개별 지수에 관련 없는 개별 섹터들만 가고 있으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신 의원님 말씀 들었고요. 서 차장님 또 오늘 종목별 흐름 어떤 거 눈에 띄세요? 네, 일단은 뭐 상승 종목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좀 더 더해서 말씀드린다라면 방산과 뭐 조선 쪽, 그다음에 원전 쪽도 흐름들 상당히 좀 괜찮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슈에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서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반대로 이제 하락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뭐 가는 종목만 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스탠스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대장주로 불리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추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 오늘은 쉬어가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 역시 여전히 좀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 섹터라고 해서 던지기보다는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최근에 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건설주들은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뭐 재건 쪽으로 나눠지는 테마성에 대한 중소형 건설사들도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해외 수주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좀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좀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좋은 업종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막 상승이 나오다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들이 나타나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아무래도 ETF 시장이라든가 이런 패시브 쪽에 대한 자금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가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 자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실 수 있는 오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외에 좀 하락이 좀 커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지금은 분명히 좀 섹터별로 선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의 접근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미쳐버린 방산, 성과내는 바이오, 관세 무풍지대, 엔터. 주목할래 말래. 주목하시기 바라고 이 방산, 바이오, 엔터가 전부 시총 상위에 있지 않는 업종이자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수에 대한 저항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지지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지수가 안 가는데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잖아요. 지금 종목은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하게 지수에 관련이 없는 가운데 지수에 관련이 있을 때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바이오, 엔터, 관세와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군들 말씀해 주셨고 서 차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역시 뭐 방산과 전력 조선 쪽을 좀 보고 있고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전력 쪽도 사실 최근에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25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쪽도 조선 전체적인 큰 회사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재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저평가된 구간들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가 전력 방산 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으로 섹터 선별을 잘 해야 된다. 가는 섹터가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볼까요?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스트 소프트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의 이제 대형 플랫폼 업체인 메타가 비상장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퓨리오사를 인수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1993년도에 설립이 된 AI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신규 AI 플랫폼인 앨런 그리고 AI 플랫폼인 페르소 AI를 보유하고 있는데 앨런은 대화형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 그리고 포털 검색 서비스 줌을 통해서 만들어낸 AI 검색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 상위권을 좀 차지하는 레퍼런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페르소 AI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종합 소프트웨어인데 AI 스튜디오와 AI 비디오 트랜스레이트를 제공하고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는 또 독점적으로 AI 휴먼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가 보유한 AI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주가에 얼만큼 반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북미 쪽 피어 그룹의 가치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 퓨리오사의 인수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앨런 그리고 페르소 같은 AI 모델들의 가치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1월에 고점 형성 이후에 일단 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상승으로 좀 전환하는 초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는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좀 매수가 유효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32,0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간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AI 패권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자체 개발로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빅테크와 협업해서 살 길을 모색할까요? 오늘 박중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네카우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의미 있는 거는 네이버가 그 이해진 창업자가 7년 만에 의사회 의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컴백 소식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네이버가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걸었는가를 조금 리뷰를 해야 이해진 의장의 복귀가 어떤 또 새로운 네이버의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한 4, 5년 동안 사실은 비슷한 전략을 구사했어요. 그 전략은 뭐냐면 비욘드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결국에는 플랫폼의 확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플랫폼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이 포화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었는데 네이버는 우선 라인을 통해서 그 전략을 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라인은 이미 소프트뱅크에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지분을 팔진 않을 뿐이지 균형권 넘어갔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의 전략의 핵심 툴은 콘텐츠였어요. 네이버는 웹툰을 가지고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회를 공략했고
카카오는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하면서 맞습니다. K-팝으로 그 전략을 구사하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한 4, 5년간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해진 의장의 복귀는 이 전략의 변경이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네이버 이사회 명단을 보시면 현재 사내이사가 최수현 대표하고 최선주 이사 두 분이 사내이사인데 두 분 다 다음 달이 임기 만료입니다. 만료예요. 예. 만료인데 최수현 대표는 연장을 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고요. 워낙 실적을 또 잘 내는 그렇죠. 부분이 가만히 고려가 최선주 이사는 현재 네이버가 소버린 AI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죠. 예. 그거를 총괄하는 사우디아 법인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이사회 의장은 변대규 기타 상무이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진 지아요가 복귀한다고 해서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 변대규 이사회 의장은 아직까지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선주 사내이사 자리에 이해진 지아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역할을 구분할 것인가? 예.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까지 네이버가 구사했던 그 이해진 의장의 직함이 GIO입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스예요. 해외 쪽에 조금 더 그렇죠. 집중하는. 그러니까 비안드 코리아의 전략을 진두지휘했었는데 네. 라인인 사태가 터지면서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큰 방향성이 해외 비안드 코리아가 아니라 일단 AI 플랫폼에서 어떻게 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겠다고 의지가 첫 번째 일으키는 부분이죠. 그게 가장 큰 의미고, 이번에 네이버의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네, 매출 10조 원을 넘었으니까요. 뭐 플랫폼 기업으로 10조 이상이 되었다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저는 한 주간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실적을 볼 때 항상 사업 부분별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된다. 네이버의 이번 그 지난해 실적이 10조를 넘었는데 네이버는 크게 한 4개 사업군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켜요. 물론 5개인데 네. 우선 서치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서치펌과 그 다음에 커머스예요. 커머스. 예. 그 이번에 매출 성장력이 가장 높았던 사업 부분은 커머스 쪽입니다. 17%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텐츠가 분야가 있고 그 외에 뭐 클라우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제가 좀 관심을 가는 부분은 이 커머스의 신장력에 비해서 컨텐츠는 3%밖에 성장하지 않았다. 컨텐츠가요. 자, 예.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비안드 코리아 전략을 4, 5년간 계속 했는데 퍼부었는데 결국에는 컨텐츠 전략은 저는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명점은 뭐냐면 지금 네이버가 AI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왜 가지고 들어올까를 이제 고민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네이버의 최수현 대표가 이야기한 올리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좀 수익성 있는 사업 네이버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익성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은 뭐냐면 네이버의 커머스 성장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치폼이 잘 돌아갔을 때 그게 연동해서 네이버의 커머스 그 매출 성장력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검색 기반으로 잘 돼야지. 그렇죠. 데이터가 일단 모일 거고. 그리고 예. 네이버 플러스가 작년에 이제 주요 역할을 했는데 네이버 예.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서치폼에서 커머스를 더 하게끔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실 17%라는 선진력을 돋보였는데 올해 전략은 뭐냐면 서치폼에다가 AI를 붙여서 커머스 매출 성장력을 더 높여서 수익률을 더 올리겠다는 게 네, 메인입니다. 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저 리스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I 시대가 되면 네이버가 지금까지 영위해왔던 서치펌의 마켓 쉐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지금까지는 그 우리나라 서치펌은 AI 이전 시대에는 단순히 구글을 쓸 것이냐 네이버를 쓸 것이냐로 양분됐어요. 다음은 이제 거의 존재감이 사라졌고 카카오는 다음을 포기한 거죠. 네.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 혹시 AI 한번 써보시면 요즘 10대들은요 유튜브로 서치합니다. 네. 그죠?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협업하면서 요즘 저는 이제 MS 워드를 주로 쓰는데 MS 워드의 AI 기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걸 느끼세요. 네. 실제로. 그리고 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AI 이전 시대 때 강력한 마켓 쉐어를 구축했던 네이버의 서치폼 시장 장악력이 조금씩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AI를 이제 AI 온이라는 전략을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게 크게 세 가지 이제 관점이죠. 첫 번째, 네이버의 큰 전략이 하나 바뀌었구나. 이해진 의장의 복귀로 인해서. 그리고 그러면 현재 그 올해 10조 매출을 일으키면서 서치폼을 연동한 커머스 신장이 높아졌는데 네네.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데 관전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네이버의 서치폼 장악력이 AI 시대 때도 계속해서 더 높아지거나 지킬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네이버를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서치폼의 AI 기능을 녹여서 그것을 수익화해서 결국 커머스로 연결한다. 이런 굵직한 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해진 창업가가 컴백을 하면서 소버린 AI, 그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이퍼 클로버 X, 고도화 집중 전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잘 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전략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클로버 X를 발표할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B2C가 아니라 B2B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B2B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소버린 AI를 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시스템 구축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B2B 전략이거든요. 네. 그 나라에 LLM이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AI가 발전하면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첫 번째 AI가 나왔을 때의 주요 경쟁 포인트는 LLM이었어요. 거대 언어 모델. 네네. 네. 근데 LLM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예. 예. 그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주요했기 때문에 이 소버린 AI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엔비디아가 이제 소버린 AI를 밀고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 주도의 LLM만 가지고 있으면 엔비디아의 칩을 파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어느 국가에서 LLM을 같이 개발하면 엔비디아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는 소버린 AI가 되게 자기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개발을 로스에서 하면 많이 팔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재수연 대표 젠슨 황하고 예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거리. 네이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우선 그 오픈 AI가 지난주에 카카오가 손을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 오픈 AI가 카카오 손을 잡았을까? 지금은 LLM은 이제 개발이 거의 끝난 것 같고 양쪽에서 진화는 되겠지만 그 다음 뭐냐면 이거를 수익화시켜야 되고 상용화시키는 핵심은 뭐냐면 클린한 데이터입니다. 그 정제된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이 사업은. 근데 그 정제된 데이터가 개인화된 정제된 데이터는 훨씬 더 사업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우리나라 데이터에 눈독을 들이고 눈독을 있다는. 들였죠. 근데 잘 보시면 자 네이버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때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구분이 돼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100%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정보를 넣고.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톡 일단 100% 개인화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훨씬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돈보다는 데이터라는 거죠. 돈보다는 그렇죠. 데이터. 인디비주얼한 데이터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동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의 데이터는 물론 정제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개인화된 정보에서는 카카오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잡았다 보고 이렇게 되니까 네이버는 기존의 소버린 AI와 B2B 전략으로 갔던 거를 이제는 B2C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수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들도 글로벌 빅테크 LLM 등과 외부의 다양한 LLM과의 협업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요 말이에요. 그 의미가 기존에 네이버가 강조하고 주장했던 자기들만의 LLM 개발을 통해서 소버린 AI를 통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네이버와 같은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B2C에 가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겠다. 그래서
카카오의 AI와 내부 AI는 약간 결이 다른데 지금은 그 B2C 접점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이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AI와의 접목시키는 것도 공식화 있고 그렇죠. AI 비용에 대한 효율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비용 문제와 시장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사실 이제 네이버 쪽이 중동 쪽도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의미는 좀 간단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네이버는 이제 B2B 시스템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같은 이건 일종의 이제 비하인드 코리아 전략의 한 일환인데 컨텐츠를 통해서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라인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아니다. 아예 시스템을 팔자. 자기들이 우리가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은 네이버는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 봐야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은 좀 갈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주가가 상향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거예요. 기존의 서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를 통해서 수익을 더 확보하겠다는 건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컨텐츠 쪽의 매출 성장력이 높지 않으면 장기적 잠재 성장률은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서치 플랫폼을 강화를 통해서 AI를 통해 강화를 통해서 커머스를 통한 수익성을 확보를 하겠지만 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인 서치 플랫폼의 경쟁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데 퀘스천이 있습니다. 결국 그거군요. 계속. 네이버 힘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차별화를 둘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소버린 이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만의 그 정확한 정제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 유리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AI 에이전트 카나나 이거를 주목하고 있는데 올해 공개된다고 하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카나나 이미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LLM과 오픈 AI를 합쳐가지고 카나나를 준비한 건데 카나는 말 그대로 카나하고 나나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카나는 1대1 대화의 AI를 접목하는 것이고 나나는 그룹 대화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해주는 거? 그렇죠. 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화를 지키는 건데 저는 수익화 부분에서는 카카오가 유리할 수 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데이터는 완전 개인화된 데이터가 카카오에 비해서는 들어갈 것이다.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순간 다 개인화된 데이터일 것이고 그 개인화된 데이터는 수익화 사업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 다양하게 프로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고도화시키면 네이버의 서치펌 시장도 위협할 수 있다. 카카오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커머스 시장도 훨씬 더 정밀화된 타겟 마케팅도 가능하다. 걔네 정도면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그런 플랫폼으로 보면 카나나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오픈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오픈 AI가 카카오와 손을 잡은 이유가 있다. 수익화 결국에는 올해의 주요 기업의 AI의 핵심 화두는 어떤 식으로 수익화 시킬 것인가. 지금까지는 인프라 깔고 뭐 한다고 전력기기 쪽에 주가가 뛰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가 주가가 뛰고 이건 인프라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은 인프라 단계가 있고 인프라 단계가 끝나면 수익화 단계가 있는데 올해는 수익화 단계 시점입니다. 그 수익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텐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가 AI 관련 투자 포인트의 올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나나가 어떤 수익화를 낼 것인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주 짧게 AI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그 전략 굉장히 중요하던데 간단히만 좀 언급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죠. AI 오케스트라 전략이라고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용자 주문에 각각 장점을 지닌 AI 모델을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말 그대로요. 코스트는 최소 줄이고 작업 속도는 높여서 사용자가 가장 적절한 고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높은 사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게 더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오케스트레이션의 핵심입니다.
카카오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 굉장히 오래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결정적인 건 뭐니 해도 수익화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코노미톡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네카오 전략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원 환율은 1,453원 위에서 움직이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강한 섹터는 여전히 잘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